2020 도쿄올림픽이 어느덧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964년 도쿄올림픽이 개최된 지 정확히 56년 만에 두 번째로 일본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이번 올림픽의 모토는 아시타오 츠카모우, Discover Tomorrow, 내일을 발견하자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 도쿄올림픽이 내일을 발견하는 대신 매일같이 악재가 발견되어 세상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일본 올림픽의 대외조직위원회가 최근 최종적으로 올림픽 선수들이 이용하게 될 침대와 테이블이 있는 방을 공개하였는데요. 그렇게 욕을 먹었던 골프한지 침대를 결국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NHK에 여러 국가 올림픽 선수들에게 골프한지 침대를 보여줬는데 호평뿐이었다 라며 친환경적이고 가볍기 때문에 위치도 변경 가능하다는 설명까지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인들조차 부끄러워하는 모습인데요. 30조 원이 넘는 돈을 올림픽에 때려 박았는데 침대는 왜 골판지냐? 골판지 침대를 만든 진짜 이유는 다른 국가 선수들이 잠을 설쳐 수면 부족으로 이어져 결국 일본 선수들이 메달을 획득하려는 고도의 전략이라는 일본인 누리꾼들의 비판적인 시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일본이 이 골판지 침대를 개발하는데 무려 1년이라는 시간과 상당한 돈을 투자했다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무조건 일본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 외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얼마나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충격적인 증거들이 추가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관세청에 의해 일본산 화장품들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었고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을 중심으로 250km 내에 있는 항구에 선적된 화장품들의 위험성 문제가 재부각되고 있습니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관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일본산 마스카라 제품 3.3톤에서 토륨이라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었고 식약처도 최근 일본의 후로우시라는 화장품 회사가 생산하는 후로우시 모테 마스카라와 후로우시 모테 라이너에서 토륨뿐만 아니라 우라늄까지 발견하여 즉각 판매를 중단시켰습니다. 하다못해 일본 시민들도 아베 내각을 신뢰하지 못하여 결국 후쿠시마 원전 사고 1년 후인 2012년부터 최근까지 수년 동안 방사능 오염 수치를 측정해 왔는데요. 일본 전역에서 31개의 시민 방사능 측정실을 두고 4,000명이 넘는 일본 시민들이 참여해 총 2만 개가 넘는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는 이 방사능 지도를 만들었는데 정확한 방사능 수치를 읊을 필요도 없이 한눈에 보기에도 정말 심각해 보이죠. 이 시민단체가 보유한 측정 기계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실시간으로 방사선율을 측정할 수 있는 한 대당 4천만 원이 넘는 신틸레이션식 방사성 측정기뿐만 아니라 1억 원이 넘는 웬만한 지방단체조차도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고순도 게르마늄 방사능 측정기까지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국적도 아니고 일본인들이 이렇게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에 달하는 전문가용 측정기까지 동원해 수년간 수만 건의 데이터를 모은 것이기 때문에 통계학적으로도 신뢰도가 매우 높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명백한 증거들이 전 세계에 공개되는 가운데 우리 제주도가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통쾌한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에 참가하는 외국 선수단이 방사능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일본이 아닌 너무나도 안전한 도시 제주도에 전지훈련 캠프를 설치하도록 유치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국제 자유도시의 이미지와 수많은 역사적 유산, 주요 정상회담과 다수의 영향력 있는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데 성공해왔는데요. 결국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세계 평화의 섬에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더해져 한국인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상당수의 중국인과 베트남인들의 경우 관광을 왔다가 제주도의 매력에 반해버린 나머지 아예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그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상당히 높은 제주도가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약 3달 전부터 별도의 태스크포스 팀까지 구성하였는데요. 제주도 체육회와 국제 교류 협약을 맺은 말레이시아, 베트남, 스페인, 중국, 인도네시아 이렇게 5개의 국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결과 이미 말레이시아와 스위스 국가대표팀들이 6월에서 7월 사이 제주도에 베이스 캠프를 설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엄청난 성과인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 사격 국가대표팀은 일본이 아닌 한국의 인천시를 전지훈련 장소로 선택하였고, 미국과 캐나다의 청소년 탁구 국가대표 33명, 독일, 프랑스, 중국, 독일 등 114명의 선수는 이미 경상북도 문경시에서 도쿄올림픽 전지훈련을 실시하였고,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의 트렌덕판 처간부의 5명도 문경시를 방문하여 전지훈련 시설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세계올림픽 선수단들이 한국에서 지내며 훈련하고 일본에는 경기만 치르러 가는 아름다운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릴 당시 일본은 해외 선수단들에게 한국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칼기 폭발 사건 등이 일어났음을 강조하면서 한국에서 지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일본에서 훈련을 하고 한국에는 경기만 출전하러 가라는 식으로 해외 선수단들을 꼬셨습니다. 이로부터 32년이 지난 지금 2020 도쿄올림픽에 모든 것을 쏟아부은 일본. 바로 이 일본이 한국의 해외 선수단들을 모조리 빼앗기는 완전히 반대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일본 문부성의 조사에 의하면 일본 인구 1억 2천만 명 중에서 70%가 넘는 9천만 명이 불교를 믿고 있는데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불교의 가르침이 현실화되었습니다. 대당자은 사삼장 법사전에서 가장 유명한 사자성어, 반드시 죗값을 치른다는 뜻이죠. 인과응보. 그리고 정산종사법어의 마지막 줄에 나오는 사자성어,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뜻이죠. 사필귀정.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어이가 없어도 너무 없는 주제인데요. 돈되는 라디오에서 이 일본이 2011년 3월이었죠.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폭발 사고를 일으켰던 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 처분 방법을 아직도 일본이 확정짓지 못했다. 그럼 오염수를 계속해서 누출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한 1, 2주 전에 제가 업로드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방안이 결정은 됐습니다. 결정은 됐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일본 언론이 말한, 일본 정부가 말한 그 센텐스를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해양 방출 또는 수증기 방출 아니면 이들 두 가지를 같이 하는 요 세 가지 안 중에서 무조건 하나로 하겠다. 이에 따라서 그 방안이 이미 일본에서는 결정이 됐고요. 시기를 결정하는 이제 문제가 남아있을 뿐이고 후쿠시마 주변 지역 주민들과 한국이나 이런 이웃 나라가 반대하는 해양 방출이 결국에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이거는 결론이 난 이야기예요. 지금 일본에서 요거 가지고 우리나라랑 논의를 하자 이게 아니라 일본이 방출하겠다라고 이미 결론을 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23일 오늘이죠. 오염수 처리 대책위원회 전문가 소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오염수 처분 방안으로 제시한 세 가지 안을 공개했습니다. 경산성이 이것에 대한 주무 부처거든요. 오염수 처분 방안을 찾기 위해서 2016년 11월부터 이제 전문가 소위원회라는 걸 구성해가지고 결국에 검토한 끝에 나온 게 결국에 이겁니다. 그간 전문가 소위가 이거 방법 외에 지층 주입이라든지 지하 매설, 전기를 가지고 분해를 해가지고 수소로 방출하는 여러 가지 좋은 방안들을 검토해 왔는데 초안 보고서를 직접 살펴보시면 실현 가능한 두 개의 안 중에 해양 방출은 일본 국내 원전에서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는 방출이다 라고 말하면서 국가가 정한 이 기준치 이하로 희석해서 바다로 흘리는 방법이다 라고 설명을 했고요. 근데 여기서 정상적인 원전에서 나오는 그 오염수나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를 일으킨 현장에서 나온 오염수, 이 처리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오염수의 해양 방출 우려가 아주 심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업을 영위하는 후쿠시마 주민들도 이거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일본에서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증기 방출에 대해서 소위원회가 말한 걸 살펴보면 고온에서 증발시켜서 배기통을 이용해서 상공으로 방출을 하기 때문에 대기 중 방사능 오염도가 국가가 정한 기준치를 밑돌게 된다라고 일단 말은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검토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에요. 소위원회가 5가지 안에 대해서 그 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시멘트를 이용해서 고용물을 만들어서 지하에 매설하는 방안도 그 중에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이번에 채택된 2가지 안 말고 나머지 3가지 안은 어디서도 시행해본 전례가 없어서 기술적으로나 시간상으로 검토할 능력이 안 된다. 이게 이유예요. 배제한 이유가 자신들이 능력이 안 되니까 옆 나라가 있던 말건 바다에 뿌리겠다, 아니면 공기중에 뿌리겠다. 요게 결론입니다. 소위원회가 제시한 초안 보고서에 따르면 방출 시작 시기와 연간 처리량에 따른 이 처분 기간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현재 보관량을 기준으로 따질 경우에는 한 10년 동안 방출을 한다고 합니다. 즉 10년 동안 이제 일본은 이제 뭐 바로 옆에 한국이 붙어 있으니까 한국을 향해서 오염수를 뿌린다는 거예요. 물론 이 처리수라고 결국에 이 명칭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오염수라는 명칭은 정확히 말하면 잘못된 명칭은 맞아요. 그러니까 원자로에 용융된 그 핵 연료를 냉각할 때 발생하는 오염수에서 그 ALPS라고 부르거든요. 그 설비를 이용해서 정화를 시키긴 합니다. 그 방사성 물질 한 60가지를 제거한 물질이다라고 일본 정부가 주장을 하는데, 처리수라고 하는 이 처리수 요것도 인체에 치명적인 세슘 137, 그러니까 137, 세슘 137이나 뭐 스트론튬이나, 그러니까 좀 방사성 물질이 어쨌든 완전히 제거된 그런 물질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완전히 제거하는 게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멘트를 가지고 아래다 묻고 이런 방안을 검토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세계의 우리나라만 지금 옆에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 세계의 환경단체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이런 원전 사고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불리는 교수들도 굉장히 많은 우려를 여기에 지금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지금 대형 탱크에 한 110만 톤의 처리수가 저장이 돼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10년 동안 바로 우리나라는 붙어 있는데 그걸 바다에다 방출한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제가 물론 이쪽 전문가는 아니라서, 원전 전문가는 아니라서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할 부분은 아니지만, 조금 더 뭔가 우리나라 전문가와의 검토도 있어야 된다. 아니면 좀 더 뭔가 이 분야에 있어서 일본 전문가들만으로 이게 검토가 끝나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뭐 미국이라든지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이 더 많은 그런 유관 기관들, 좀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그러면 아베 같은 사람들은 이런 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도쿄올림픽도 있고 하니까 좀 찍어 누르는, 이거 별 문제 없다, 이거 정부 기준치상 아래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게 많습니다. 얼마 전에 이 도쿄전력에서 보유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들이 3번인가 한두 달 전에 새서 바다로 막 뿌려졌습니다. 그 기준치가 훨씬 넘는 오염수들이었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궤변을 막 늘어놨어요. 일본 도쿄전력 측에서는. 여러 가지로 지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조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론은 좀 문제가 안 되게 이웃 나라의 피해를, 민폐를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제 말에 무슨 힘이 있겠? 북유럽에서 IT 분야 최강국은 어디일까요? 바로 핀란드입니다. 핀란드에는 세계적인 네트워크 설비 및 통신 장비 제조업체 노키아의 본사가 있죠. 사실 북유럽을 넘어 유럽 전역에서도 기술력이 뛰어나기로 유명합니다. 그런 핀란드가 한국의 공식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핀란드는 인구 550만 명의 작은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처음 환자가 나온 건 지난 1월 29일이었습니다. 다행히 금방 해결되었고 일주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이후 3월 초까지 잠잠했죠. 하지만 인접국가에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 때문에 숫자가 급격히 늘어버렸습니다. 지난 4월 2일 인천공항에는 핀란드 국적의 전세기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특수 포장된 작은 화물이 내려졌죠. 화물은 경기도에 위치한 한 의과학 연구소로 보내졌습니다. 화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핀란드 국민들의 검체였습니다. 연구소는 곧장 실험에 들어갔고 순식간에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4시간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정말 엄청납니다. 계약 조건은 24시간 안에 결과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재반 시간을 모두 합쳐서도 12시간밖에 안 걸렸습니다. 핀란드 측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한국에 대한 신뢰도 크게 늘었겠죠? 이번 상황은 핀란드 측이 국제전화를 걸어오면서 성사된 것입니다. 핀란드는 하루에 2,000건 정도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큰 폭의 증가를 보이면서 자신들의 능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키트를 수입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K바이오는 전 세계 120여 개국이 수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키트를 읽어드릴 수 있는 분석 장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입니다. 핀란드는 장비의 도입을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3월 초순까지는 잠잠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들에서 이미 수요를 독점해버렸습니다. 결국 장비 도입에 실패했죠. 핀란드 입장에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비행기로 검증된 나라의 샘플을 보내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핀란드가 강구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었었던 것이죠. 핀란드는 세 개의 나라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한국, 중국, 일본입니다. 하지만 한국을 제외한 두 나라는 신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우선 중제품은 오류가 많다는 평가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유럽에서는 중제품의 반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측은 자국의 수요도 못 맞추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선택지는 오로지 한국이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외국이 한국으로 검체를 보내온 첫 사례입니다. 이 방식은 앞으로도 폭넓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학회 관계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국에서 아무리 많은 의뢰가 온다 하더라도 받아주는데 큰 무리는 없다. 역시 한국입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